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최근 영상에서 저는 6600포인트에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서는 11월 20일 날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시그널들이 나타났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틀 전쯤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횡보 후에 상승장이 될 것 같으니까 국을 먼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중대형주, 그 다음 중소형주로 움직일 거니까 조만간은 중소형주까지도 움직일 수 있으니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저는 AI 버블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고점을 뚫고 증시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10월 10일 날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었다가 그 이후에 미중 갈등 이슈가 해소가 되고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10월 30일 날부터 버블 2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악재가 떴는데, 바로 메타에서 영업 활동보다 투자 활동이 더 많을 거라는 재료가 떴어요. 그러니까 메타 쪽에서 회사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시그널들이 나타났었고, 정확히 이 시그널이 제가 판단하기에 버블 2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증시는 흘러내리다가 11월 4일 날 때 엔비디아한테 악재가 터졌죠. 중국한테 반도체 팔지 말라라고 하는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었고, 11월 6일 날에는 AI 투자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가 없을 것이라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가로 하락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면 이 11월 6일 날 때 정부 보조가 없다는 것이 왜 악재가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순환 출자 구조랑도 매우 연관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11월 7일 날부터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고, 11월 9일 날쯤에는 코어위브에서 향후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강했었던 AI 버블 우려를 조금 더 강화시켜주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을 제한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까지는 아니었던 게, 이미 10월 30일 날 때 버블 2단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었던 이 코어위브 자체가 하방을 만들어내지는 않고 상승을 제한하던 재료였던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상태에서 12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강해집니다. 왜 이 사건들이 터졌었냐면, 지금까지 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었다 보니까 지금 괜히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물가도 어느 정도 높일 수가 있으니 금리를 동결하자는 주장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상태에서 증시가 빠르게 하락을 하다가 이 6600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이 6600포인트에서 다행히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AI가 버블이 아니다는 재료가 터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워낙에 잘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야, 생각보다 AI가 버블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실적만 바라봤을 때는 AI가 버블이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월 20일 날 때는 리사 쿡이 나와가지고 긴축이고 고평가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했었고, 21일 날쯤에는 크리스토퍼 월러가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반영했었고, 또한 고평가 이슈 또한 주식시장의 고평가가 금통화 정책에다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재료들이 발표가 됨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도 되고 고평가 이슈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증시가 반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큰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최근 들어가지고 증시가 왜 반등을 했을까 했을 때는 최근 이슈까지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이 핵심 본질이었고, 지금 시장에서 걱정했던 거는 금리 인하가 뭐 11월 달에 될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라 금리 인하 방향성이냐, 요게 중요했는데, 확실한 거는 금리 인하가 되는 방향성이라고 코멘트를 던져주면서 반등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면 AI가 버블이 아니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딱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 통화정책이 그래도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으로 전고점 라인까지는 도달할 거예요. 근데 이 전고점 라인까지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반등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AI가 버블이 아니라는 믿음이 터져줘야 돼요. 왜냐? 지금 10월 30일 날 때 메타 쪽에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회사채가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요거 버블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나타난 상태예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이런 우려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야, 지금 버블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 재료가 필요한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이 금리 인하 방향성 있죠. 요 금리 인하 방향성이 맞으면 전고점까지는 도달할 거예요. 두 번째로 전고점 라인에서는 AI가 버블이 아니라면 증시는 한 번 더 상승할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논리로서 유동성 이슈 본질 있죠. 요것 자체는 제가 11월 20일 날 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왜 지금 이슈에서 12월 달 금리 인하 요게 본질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장이 걱정했던 거는 셧다운 이슈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12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자산 가격들이 높아지고 물가도 오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26년도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동성 이슈의 본질은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 핵심이 아니라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못 쓰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무서웠다고요. 근데 이제는 통화 정책의 금리나 사이클이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게 되는 순간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을 매수를 한다면 증시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 하에서 이 재료가 11월 20일 날쯤에 나타났었고, 실제로 저 또한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나서 생각보다는 이거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겠는데 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요쯤부터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말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AI 버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나 있었던 AI 버블론에 대한 논리들은 어느 정도 반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AI 버블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AI 버블론이 지금 뭐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볼 건데 이 논리가 틀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저는 이 논리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싶으면 그래도 정고점까지 가지 않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버블이 나중에 터질 거예요. 언젠가는. 버블이 언젠가 터질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버블 초입도 아니고 그냥 고평가 수준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우리가 이 AI가 버블이다라고 하는데 이 AI 버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이해를 해볼게요. 먼저 AI가 버블이 되려면요. 어떤 상태가 발생을 해야 되냐면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그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저물가 저금리 요게 본질이 아니라 그냥 투자하기 매우 좋은 환경인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 고성장이라더라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너무나도 투자하기 좋기 때문에 높아진 멀티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에서는 성장 속도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오른다고요.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매우 비싼 가격까지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 본질은 뭐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결국에는 비싼 가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비싸진 가격인 상태에서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 활동을 많이 한다는 여기에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기업들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면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망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2단계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기업들이 아주 큰 사업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업이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망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실패하면 망하니까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겠다라고 해야겠죠. 근데 버블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투자자들이 실패를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거 다 성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성공만 생각하면서 상승을 외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미 비싸진 가격에서 더욱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 이 투자가 성공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건데 만약에 실패하면 그대로 그냥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본질은 뭐다? 우리가 높아진 멀티플인 상태에서 낙관적인 시나리오까지 읽어가지고 더욱더 비싸져서 이게 거의 버블급이 되는 거예요. 이 버블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 버블이 고평가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업이 실패한다? 이 버블이 거의 다 그냥 폭락하는 겁니다. 요거를 버블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단계는 뭐냐? 핵심은 간단해요. 결국에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이 대출 받아서 투자했던 기업들이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한다? 상장 폐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긍정 시나리오는 뭐냐면 기업들이 투자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버블이 아니게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엔비디아가 버블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메타나 뭐 오라클 같은 기업들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있잖아요. 요 친구들 버블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업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업이 정말로 성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박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요게 버블이라고요. 그럼 앞으로 긍정일지 실패인지는 모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 지금 상태는 정확히 이 1단계 상태에서 2단계로 지금 진입을 했던 게 10월 30일이죠. 요 시기로 진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이 실패하면 망한다는 걸 아니까 지금 요거를 포커스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뭐가 발생했느냐, 비관론을 반영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낙관적인 미래를 반영을 하면서 고평가된 자산이 이게 버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고평가되어 있던 자산이 야 너희들 사업 실패하면 망하잖아 라고 하면서 고평가에서 보통 가격으로 내려와 버렸던 게 오늘날의 상태였던 거예요. 요게 오늘날에 있었던 메타, 오라클 이런 친구들의 주가가 요런 데서 나왔다고요. 코어위버 이런 친구들도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요 사실들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버블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메타는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이 메타가 실제 발표되었던 요 날 있죠, 요 때부터 주가가 더 올라갔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타이밍 때 뭐라고 주장했을 거냐면, 여러분들 죄송한데 메타가 지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얘가 주가가 폭락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비관론을 반영하고 있어가지고 고평가인 가격에서 어느 정도 얘는 저평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이 달라지죠. 마찬가지예요.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가지고 올라갔으나 얘도 대출을 많이 받은 게 티가 난 거죠. 야, 얘 대출 너무 많이 받았는데 하면서 주가가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보고 저는 만약에 이 대출 받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저는 버블인데요 라고 주장할 거예요. 근데 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버블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코어위브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 버렸다면 저 버블이라고 주장했을 텐데 요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버블인 줄 알았는데 버블이 아니네 하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야 얘는 고평가 자산이 어느 정도 보통 가격으로 떨어진 거 아닌가? 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핵심 본질은 뭐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본질은 낙관적인 미래를 시장이 반영해버리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버블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증시가 버블이 안 되고 있다고요. 요게 본질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이게 근거 첫 번째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영상에서 6600포인트에서 반등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AI가 하향 조정이 나오는 구조적 이유라는 제목으로서 지금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앞에 일부러 포인트까지 적으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안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멤버십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드리냐면, 이 순환 출자 이슈 있죠, 요거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순환 출자가 100%가 아닐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순환 출자, 그러니까 자전거래 같은 거죠. 엔비디아가 자기 GPU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요 비중이 3에서 7% 수준이었어요. 제가 분석을 하기에. 왜 그런지부터 좀 이해를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래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계상으로 티가 납니다. 어떤 시그널들이 보이냐면 외상 매출이 급등해야 되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 기간이 늘어나야 되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줄어들어야 돼요. 요 세 가지 흐름이 보이잖아요. 웬만해서는 거의 자전거래 같은 거예요. 거의 사기치는 거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흐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요거를 깊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빠르게 업로드를 못 드렸던 거고 실적 발표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떠냐, 이번에 외상 매출 있죠, 요게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거 버블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 외상 매출이 늘어난 이유가 매출액 자체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바라봤냐면 매출액 대비 외상 매출 비율이 얼마인지도 분석을 했던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분석을 해본 결과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 대비 외상 매출 비율이 약간 감소했어요. 그리고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승한 건 맞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 외상 매출에 대한 이 비율이 거의 50%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50%대예요. 그러면 이 외상 매출이 급등하느냐, 이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했는데 23년도에는 41일, 24년도에는 46일, 25년도에는 50일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자전거래다라고 한다면요, 현금을 못 받게 되고요, 그냥 매출액만 쌓이게 돼요. 근데 매출 채권 해석 기간이 지금 거의 4일밖에 안 증가했어요. 요거 가지고 지금 버블이다 아니면 이건 자전거래다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났는데 요거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순환 출자의 비중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지금 평균보다 결국에는 외상 매출도 약간 증가하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도 약간 더 증가했잖아요. 외상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비중들이 한 3에서 7%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출액에서 외상 매출이 한 50%를 감당했다고 봐요, 여러분들. 지금 매출액에서 외상 매출 비중들이 한 50%였는데 요게 한 54% 정도로 증가한 거죠. 자, 그러면 요 4% 비중만큼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면 요거를 자전거래라고 치는 거예요. 왜냐, 평상시에는
외상 매출 비중들이 50%는 됐다니까요. 근데 이제 한 54%, 58% 이렇게 올라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냥 다 순환 출자다, 자전거래다 이렇게 하자고요. 요렇게 했을 때, 그리고 매출 채권 해소 기간 또 늘어났으니까 요렇게 다 해줬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매출액에서 요 정도의 비중들을 빼면 돼요.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5천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 4에서 7% 정도는 자전거래일 거니까 요 정도의 매출액을 빼자고요. 한 마이너스 500억 빼면 돼요. 그러면 총 매출액이 4,500억이 되겠죠. 요걸로 밸류에이션 평가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엔비디아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에서 160이 된다? 이거는 상당히 저렴한데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순환 출자 비중들을 체크를 했을 때 제가 바라보기에는 야, 순환 출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게 생각보다 크지도 않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많이 나타난다면 외상 매출과 매출 채권 해소 기간에서 티가 나는데 지금 요게 버블이 터질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분기 때 요게 급등해버린다? 그러면 조심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안 보였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비관론을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비관론을 외친 덕분에 버블이 안 나타나게 돼요. 비관론을 믿으면 믿을수록 버블은 안 나타나게 되고 긍정론인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긍정적인데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관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근거로 감가상각 이슈가 있죠. 이 감가상각이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AI 반도체 칩의 수명이 5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1,00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를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200억 달러 정도가 감가상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는 이 수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한 10년으로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를 한 10년 정도로 해버려 가지고 비용이 적게 나오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주장. 자, 근데 이 주장도 지금 바라봤을 때 일단 6년 이상으로 감가상각을 해버렸다. 한 7년 이상으로 감가상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약간은 회계상으로 오류가 있겠지만 학습용 GPU는 2에서 3년이다 보니까 경제적 수명이 낮아요. 그래서 회계할 때 4에서 5년인데 추론용들은 4에서 6년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중고가 되면 5에서 7년까지도 하고요. 그래서 요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GPU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 6년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긴 해요. 근데 만약에 10년 정도로 한다. 요거는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감가상각 한다고 하잖아요. 뭐 다른 가치평가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요 감가상각 이슈가 증시에다가 큰 영향을 줄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왜 중요한 게 실제로 감가상각을 10년까지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밸류를 평가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감가상각을 10년 정도로 해가지고 비용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거 주가였다면 비싼 게 맞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져 준 덕분에 비싸지가 않게 됐어요. 즉 저의 주장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비관적인 미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하락해준 덕분에 지금 버블이 아니게 된 구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금리 인하 방향성들이 저는 일단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부터? 11월 21일 날부터 그래요. 11월 20일과 21일 날 때 크리스토퍼 월러가 어느 정도 발언을 했었고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금리 인하의 방향성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설령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해도 돼요. 왜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동결하고 나서 내년에 인상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12월 달에 동결하게 되면 26년에도 동결할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의도는 뭐냐면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그런데 혹시나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내년에 금리 인하 해줄게 요거예요. 지금 방향성이 금리 인하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게 되었다면요. 그리고 데이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증시는 요 호재로서 과거 정고점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과거 정고점이 의문을 품고 있던 것보다 AI가 버블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의문점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문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한데 지금 이 재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분석했었던 근거 1, 2, 3번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다? 개인적으로 조정을 주면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 뭘 올려드렸느냐 이틀 전에 저는 1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엄청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바라보기에 여기서 바로 뚫고 가느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전망치는 뭐냐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게 적정 밸류예요.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좋은 호재가 떠줘주면 반등 정고점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 주식 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구글이었거든요. 얘가 먼저 올라간다고도 말씀드렸고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이 갈 거예요. 근데 얘 친구들이 눌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담아놓고 이
이 금리나 방향성이 나올 때 한 번 정고점까지 갔다가 버블이 아니다라고 할 때 또 한 번 더 날아가는 거죠. 요거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주의사항이 있죠. 제가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뭘 한다? 포트폴리오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식도 들고 가고 채권도 들고 가고 금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엔화도 들고 가는 거죠. 요런 식으로 저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는 거예요. 왜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이 맞았을 때는 주식 쪽에서 수익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주식 쪽에 대한 대응 전략은 요 영상에서, 포트폴리오는 여기 영상에서 올려드렸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추가로 제가 사실 얼굴 공개를 다른 채널들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다 보셨더라고요. 뭐 제 책 지금 혹시나 일부 내용 안 보신 분들 있죠. 제가 오늘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제 책 일부 내용에 있는 멀티플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지금 내용이 이해될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신 분들은요, 제 책에서 일부 내용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책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책 팔아봤자 한 권당 거의 2,000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떨어지는 게 정말로 돈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썼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니까 올려드린 거고, 책을 읽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염승환 이사님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제 책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소개한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5일 전에 올려드렸던 이 영상이 있는데, 요 영상 한번 보시는 것들도 이게 멀티플에 대한 개념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요것들도 읽어볼 수가 있으니까 해당 내용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 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고, 특히나 인사이트들 중에서 제 인사이트, 요런 인사이트 있죠. 첫 번째 인사이트. 그리고 순환 출자에 대한 이슈들. 요건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근거를 포착을 했는지, 회계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요런 것들도 아이디어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리스크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중에는 포트폴리오 할 때 리스크를 측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구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분석 열심히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로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이슈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 날에 올려드렸던 요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